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저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이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습니다. 코리아 패스파인더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민주당 아이디어 뱅크로 고양시정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고양시정이면 일산 서구죠? 일산 서구입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또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본인께서 얘기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일단 되게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경제학 박사시고 보좌관 생활도 잠깐 하셨고, 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에서 CIO, C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 운용 책임자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의 공동대표이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이 정치권 전체에서도 되게 드문 경력이세요. 보통 경제계에 있었다고 하면 건설회사 자기 혼자 이제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아무래도 남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뱅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자산운용사도 했었고, 그전엔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있었는데 다 규제산업이거든요. 규제산업이고 그 산업에서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는데, 가면 갈수록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장벽이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우리나라가 선도경제가 된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뭘 하려고 하면 그거 벤치마크 돼서 벤치마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규제를 일단 해보고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수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나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던 답답함을 바꿔줘야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더 혁신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걸 한번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당들에서 이제 규제 타파,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서 되게 더 탐을 낼 만한 분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이유. 네. 그 부분도 보면 규제 혁신하고 규제 완화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규제는 하나의 질서고 틀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소방 규제를 한다고 하면 소화전이라는 걸 갖춘다는 게 다 돈이 드는 일이에요. 네. 그런 걸 완화해 주면, 그걸 네가 불이 안 나게 유지 책임져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 책임 없이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규제 혁신이라고 일어나려면 공정성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강령 자체가 공정함이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 혁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강령이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좀 간단한 얘기부터 하면, 스톡옵션을 포기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 카카오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장이죠. 그러니까 IPO를 했을 경우에 이제 가치가, 작년에 IPO가 되게 많았고 상장되고 나서 시초가보다 뭐 2배 이상씩 뜨는 경우들이 많아서 누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300억 정도 가치가 될 수 있다.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한국 카카오은행이 운영이 된다면, 근데 300억 정도를 포기할 만큼 이 위기 의식이 더 중하셨나 보네요. 사실 뭐 많이 물어봐요. 네. 근데 뭐 책임감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저는 의외로 운이 좋아가지고요. 좋은 회사를 좋은 기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 기회에서 얻은 경험을 저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게 작년 연말까지만 근무하면 네. 이제 생기거든요. 네. 근데 한 1년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그런 거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집사람도 뭐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도 네. 가끔 네. 한 번씩 뭐 기분이 나쁘면 네. 한마디는 하죠. 네. 그 이용 의원님 뭐 제가 여러 번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 회의할 때도 딱 이렇게 역발상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 콜럼버스의 달걀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를 약간 뒤집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본인이 이제 출마할 때 인터뷰하신 걸 제가 찾아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직관을 바탕으로 역발상을 통해 해답을 찾는 데 능합니다 라고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역발상의 힘을 이제 자기를 상징하는 얘기로 하신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본인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보여준 아니면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현대자동차에 있다가 운용사로 왔다가 동원증권을 입사를 했었는데 동원증권은 그때는 한 신메디권의 좀 알찬 그냥 회사였습니다. 네. 요즘으로 치면 뭐 신영증권 정도 아주 유사했었죠.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대주주한테 왜 여기에 머무냐. 한국투자증권이나 이런 게 매물이 나올 텐데 그걸 인수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인수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왜 인수를 못 한다고 생각하냐. 외국인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수 제안을 했을 때 회사에서도 에이 저게 되겠어? 근데 그 업의 본질을 가만히 깨뚫어 보면 저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거였고요. 뭐 그래서 인수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합병까지 했고 또 카카오뱅크를 할 때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되겠어?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출신들 아니 ICT 출신들 금융 출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아예 무시하고 아니면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피차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프로세스는 빼도 되겠다.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네. 이러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 사안의 본질이 뭔지를 보고 되려면 뒤집어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보다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네. 찾아보는 걸 즐겨하죠. 그러시군요. 보니까 이제 아까 증권사 얘기를 하셨는데 전략기획 파트들에 계신 것 같아요. 근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경제학 박사면 원래 처음에 이제 약간 연구소 같은 데도 계셨던 것 같고 그런 데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전략기획이라는 전공을 찾게 되셨나요? 그건 전공이 아니고요. 예. 업무 전략기획은 주로 회사의 중기 그다음 장기 네. 또는 기획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죠. 해서 그룹 종합계획서를 네. 봤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저 회사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의도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네.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뭘 보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책이 나와도 저 정책은 왜 나왔고 저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거의 게임 하듯이 네.
정책의 의도는 뭐고 그 의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변신을 하고 회사를 변화를 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많이 했던 거죠. 그러시군요. 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법조인이자 이제 지금 뭐 예비 정치인 또는 뭐 대학교 때 이제 정치학을 저는 전공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열린 사고를 갖고 생각하는데 법조인이 되는 순간 이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라는 생각으로 확 갇히게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오래 될수록 이제 특정 법을 보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아 이건 불법일 거라라고 생각하면 대충 맞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기업 고객들하고 논의를 할 때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레디 팀이 돼갖고 아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거는 힘든데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처럼 이제 역발상의 힘을 가진 분들 보면 약간 부러운데. 하여튼 저는 그 한계가 싫어갖고 하여튼 뭔가 저도 정치권에 와서 이제 법 자체가 좀 불편하면 불편해도 참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정치권에 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이용 의원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아갖고 질문지를 뭘로 잡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의원님은 뭔가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얘기들을 막 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이렇게 질문지도 안 던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한 2시쯤에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새벽 배송하시는 택배기사 분이 이제 그 시간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공연을 하는 이제 연극 배우인데 택배업을 그러니까 예, 요즘 일을 해요. 왜냐면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요즘 민주당에서도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도 만들고 기업들도 협력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니까 지역에 힘드신 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불평등 TF에 계시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어려움들이 제 지역구에 네. 아마 5일장이 있습니다. 일산시장이 있는데 네. 일산시장은 옛날에 성남 모란시장이 컸을 때는 두 번째로 큰 시장인데 네. 지금 제일 큰 시장이에요. 네. 그 3일 8일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가서 어떤 식당도 잘 되는 데도 있는데 제한돼 있고 네.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도 하는데 딱 보면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가 느껴지면서 방법이 잘 안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사죠. 네. 근데 정말 물건도 좋고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택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마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기도 한데 이상은이라고 아이로 국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인인데 네. 그 친구가 쓴 책 중에 이렇게 우리는 좀 불편해야 된다. 네. 택배 우리나라처럼 빨리 갖다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 뭐 이거 해달라고 하면 바로 와서 에이스 해주잖아요. 네. 해외 나가면 일주일 걸립니다. 출장비 얼마입니다. 네. 딱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택배에서 해주면 사실은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안 내고 그냥 나 편한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택배 이제 분류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그 약자들을 더 쥐어 짠 거예요. 조금은 이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되죠. 네. 지불 안 하고 이익만 보려고 해왔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건 비용을 내야 되는 거다. 우리 대부분 서비스 공짜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부터 이건 값을 치러야 되는 거다. 그리고 했으면 저 사람이 무슨 거에 의해서 온 거다. 고마워하고 이런 것부터 해 들어가야 되는 게 서로 간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여의도에 보면 이제 코로나19 단계가 높아지면서 영업 제한을 받는 업종들이 되게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겪는 아픔이라는 거는 상당하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제 동생이 이제 외국에 지금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더니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국가가 포기를 네. 선언해서 그냥 민간에 맡긴다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그냥 참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에 계신 분들이 거의 전적으로 다 이제 부담하시는데 그것도 혼자 사기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민주당이 그런 분들의 아픔을 조금 더 이제 챙겨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네. 영업 제한을 했을 때 배상 손해보상 문제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제를 주는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 할 때 제가 제일 지금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의료진 덕분에 재수출을 네. 했지 그분들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그 병원이 협조해 줌으로 해가지고 병상을 줄임으로 해서 다른 걸 치료 못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것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까? 제가 7월 달에 대정부 질문할 때 그 내용을 좀 넣었었거든요. 네. 총리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과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었을까? 네. 말로만 한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당이 말이 아니고 정책으로 내용으로 그런 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그거 없이 자꾸 말을 하면 네. 신뢰가 더 떨어질 겁니다. 먼저 최근에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 논의가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사회연대기금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 어떤 제안하시게 된 배경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IMF 때는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은행 같은 데서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할 때 부부가 같이 다니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하면서 부인이 이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를 보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공동체 그랬더니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배려해서 나왔더니 난 더 어려워지고 차이가 난다고 네. 하면서 아마 IMF 직후부터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만 잘 살면 돼. 수단과 방법은 가르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동체가 계속 죽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도 무너졌고 뭘 하자고 하면 진짜 너 그거 할 거야? 의심부터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위기시가 오면 이 간극은 더 벌어집니다. 그럼 이 더 벌어진 간극이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 회복이 안 되면 네. 사회가 무너질 수가 있고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 최근에 뭐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이런 게 나타난 이유도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네. 도저히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 대한 원망, 중간에 가는 사람들 다 자기한테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는 것도 거의 반증이라고 봤거든요. 특히 요즘에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네. 실제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제일 돈이 많다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네. 상속세를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 상식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 바탕은 뭐냐면 이 체제가 너무 좋다. 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간극이 벌어져서 사회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로서 자기가 자꾸 하겠다. 이걸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기에 있어가지고 리더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권의 리더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보듬어 줘야지만 앞으로 같이 갈 수 있고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캠페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캠페인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를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재산권이나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는 나의 대표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공동체 감염병을 예방해야 공동체를 위해서 집합금지하고 영업 제한을 걸었으면 그 사람이 자유를 재산권을 침해하고 한 거예요. 그럼 헌법에 네. 딱 주어져 있잖아요. 네.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일단 보상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인식이 이제 확실히 생기기 시작을 했을 때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또한 있는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사회 분위기를 바꾸내지를 않으면 서로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제도를 이야기한 거죠. 네. 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이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를 보면, 뭐 크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플랫폼 사업자하고 이제 파트너 간에 어떤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한 이익이 오직 사업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실을 나눠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기업과 협력업체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 간에 그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제 나누게 되면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상생기금인데, 이게 사회연대기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이 사회연대기금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연대기금은 일단 아까 네. 정부의 일이거든요. 국가의 네. 일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출연을 하거나 네. 해서 일단 먼저 나서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아서 했을 때 그 정도는 세액 공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개인도 누가 연말 정산할 때 네. 하듯이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공제를 제도로 해서 굴러가게 만드는데 처음부터 사이즈가 그렇게 막 커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 다 자기 재산권에 네. 가는. 근데 그거에 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작동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쓰니까 좋아지네. 네. 야, 저거 의미 있네. 이러면 사이즈가 커져 나갈 거고. 이런 선순환 일종의 그 과정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연대기금이라는 게 일단 일정 규모의 돈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거고, 정부가 출연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출자를 하거나 기부를 할 경우에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처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나 뭐 손실을 입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네. 지금 이제 당에서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여야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입장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단지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뭐 국채를 마련할 거냐, 다시 추경을 할 거냐, 네. 사이즈가 얼마일 거냐, 네.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 부분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은 네.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공유제를 말을 쓰기가 참 곤란해요. 실제로 네. 많이 성장해도 배민이나 이런 데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그 플랫폼의 생태계를 보면 네. 자기 혼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생태계 자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하청하고 중소기업 협력 관계도 보면 한쪽 나 혼자만 잘 되면 네. 될 일이 아니고 이쪽이 없어지잖아요. 네. 꼭 황소개구리 혼자 커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폐허가 되는 그런 생태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 혼자가 아니고 똑같이 네. 같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까 이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이 상생과 새로운 생태계 그리고 혼자만이 살 수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법안을 그러니까 만들어내서 그럼 여야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 건데 뭐 이미 개별 의원들이 이익공유제 관련돼서 낸 법안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존 법안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고 뭔가 이제 이걸 보완하는 법안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정책위하고 그다음에 공정 TF가 네. 불평등 TF가 네. 생겼으니까 거기서 의원들이 네.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발의할 거고요. 논의를 네. 할 거고 실제로는 이제 당정 협의도 해야겠죠. 네. 이게 그 기재부도 그렇고 네. 그걸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갈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금하고 그다음에 ESG 네. 쪽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를 또 사실 ESG 같은 건 법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규정이나 이런 쪽에서 네.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행령이나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도화하고 그건 뭐 금융위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이런 네. 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ESG라는 표현은 요즘 표현을 쓰셨는데 요즘 뭐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다음에 S는 소셜, G는 이제 가버넌스. 그래서 뭐 친환경 사업이나 사회적 책임 경영, 뭐 지배 구조 개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무디스라든지 국내로 보면 이제 신용평가 회사가 3군데 메이저 회사들이 다 이렇게 기업 평가하는 데 있어서 ESG를 이제 기업 평가하는 데 반영하기로 한 최근 6개월 내에 분위기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무디스는 국가별로 ESG 지수를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1등급을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ESG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연대기금하고는 조금 이제 틀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른데 예, 설명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ESG 채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건 2005년에 나온 겁니다. 유엔 산하에서. 네. 그리고 2010년대부터 아주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여의도에 이렇게 짓겠다 네. 하면 토지 수용과 건설비가 들어가고 비용이 그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 해가지고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채권을 이제 예를 들면 LH가 발행을 해서 여기 짓겠다. 그러면 그 아까 신용평가회사에서 네. 그거는 공공성이 있으면서 등급이 A 등급이다, B 등급이다 이렇게 네. 등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등급을 주면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는 꼭 그렇게 쓰이는 대로 하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시를 해줘야 되고 이러면 발행하는 쪽은 돼요. 근데 국민연금의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에 네. ESG 평가를 도입하고 하라고 펀드에 주어져 있어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그걸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국민연금 중에 어떤 펀드에서는 네. 뭐 평가할 때 ESG 사회 공헌 사회 책임을 위해서 ESG 했던 거의 채권을 한 10%는 넣으면 네. 가점을 기금평가 가점을 네. 준다. 그럼 여기서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네. 이 블랙락도 그렇고 대부분이 ESG를 얼마 이상 넣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 그
펀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평가나 이런 게 민간에서 다 일어나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섞어서 구조화하면 뭐가 되냐면 일종의 펀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초단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환경, 특히 뭐 환경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 네. 좋죠. 그럼 그런 게 ESG의 경우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항상 수익률이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는 네. 자 공공유가 공공보유고를 많이 지어주면 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우리나라 네.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 중에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나한테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편하면 아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는구나 네. 하면서 중량이 출산율이 올라가요. 그럼 연금 수익률도 또 네.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부 효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특히 환경이나 이런 게 다 외부 경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돼서 하면 사회 궁극적으로 사회가 좋아진다. 네.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실제 여러 군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그것도 보면 그 기본 정신은 나 혼자가 아니고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는 미래의 길,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미래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회연대 기금이라든지 ESG 채권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당장 현실에서 당장 봤을 때는 이익이 바로 나지 않는 거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도 보면 이제 ESG라는 이제 영역을 연구하는 로펌의 부서가 다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 로펌마다 이제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들 통해서 이 ESG 지수를 평가 지수를 높여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그런 거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일단은 이익을 내야 되는 데인데 그래서 운용자들은 소위 뭐 선관주의 의무, 그래서 본인의 고객이나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좋기는 한데 여기에 투자한다고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주주, 우리 투자자한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에다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충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답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돌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예를 들면 투자자의 경우에도 나는 석탄 이런 거 하는데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요구를 하죠. 펀드를 그렇게 설정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한 작년에 국내 은행 두 개는 시중은행이 있잖아요. 네. 아마 제가 알고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둘 다 ESG 채권을 1,000억씩 발행을 했어요. 네. 왜 발행했을까요? 사실은 회사 이미지 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그럼 1,000억을 발행을 했으면 그 조달하는 돈을 그 목적에 맞게 쓰고 네. 그럼 그걸 공시를 하잖아요. 항상 나만 이익이 내는 게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 기여해야지만 네. 이 생태가 돌아간다는 그 인식 자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엊그제 SK 같은 경우도 ESG 채권을 1조 이상을 조달을 해요. 네. 해외에 나가서 우리 ESG로 뭘 수소나 뭐 이런 걸 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하면 그쪽 평가해가지고 온다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돈을 그렇게 조달하는 거고, 그럼 그 돈을 채권을 산 사람은 누굴까? 대부분이 국부펀드거든요. 네. 국부펀드에서는 야 이익 나는 것만이 아니고 네. 사회적 책임하는 거 해야지. 네. 실제 뭐 몇몇 채권 같은 경우 저기 펀드에서는 기후 환경 이거 잘 안 하는데 투자하는 건 앞으로 투자하지 마. 그쵸. 이런 요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자체가 요구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네. 우리한테 아주 확산됐던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공공의료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이 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뭐부터 봤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공공의료원이 네. 몇 개가 있어야 될까? 지역별로 어떻게 거점이 돼야 될까? 이거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병원 하나를 놓고 손익을 계산하면 항상 그건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는 폐쇄가 결론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봤어야 되냐면 이 공공의료는 일종 우리 사회가 사회적 보험이잖아요. 사회적 보험 한 사건 사건으로 코스트하고 베네핏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효과가 있으면 이런 데 쓰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이건 필수다. 근데 이걸 어떤 돈으로 할까? 할 때도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걸 해야 되고 이건 필요하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네.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철도나 네. 이런 건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ESG 채권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철도도 그냥 어디는 흑자 노선이지만 적자 노선이 네.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냥 맡겨놓으면 돈 네. 내는 것만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런 걸 방지하고 좀 더 같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지역균형 뉴딜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네. 보완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연기금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연기금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외에 다른 목적까지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좀 재량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민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데니까, 사실은 이 ESG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반드시 수익성이 시장 평균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없습니다. 것 같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란 데이터들도 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가장 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회사가 이제 석탄으로 25% 이상 네. 이제 이익을 내는 데는 투자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 ESG 지수를 이제 공시하도록 돼 있는 게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시스템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이제 네.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네, 일단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 공시가 네, 제대로 됐는지 또 팔로우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평가 기간이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ESG 평가 기간이 굉장히 커져요. 이거 아까 로펌에서도 그 부서가 네. 생긴다는 거. 회사에서도 사실 ESG의 요건에 맞춰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하고 그냥 그냥 편하죠. 네, 근데 ESG를 해가지고 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오히려 더 선호하고 선호하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초기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비용이 좀 더 들면 네, 그거는 국가에서 잠깐 지원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시장을 형성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ESG 채권 같은 데 되게 관심이 많이 남동발전, 중부발전 이런 발전소들이 관심이 네. 많아요. 석탄을 줄이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은 투자할 쪽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서서히 에너지도 전환하고 그런 네. 과정이 있는 거죠. ESG 채권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게 저희 프로그램에도 다뤘었는데, 이제 뉴딜 펀드 중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하는 이제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정부하고 민간하고 같이 약간 매칭하고 또 민간 투자금을 이제 선순위로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약간 이제 형태만 다르지 취지 자체는 비슷하네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경우는 정부가 뭘 해주고 네, 그 돈을 넣어주는 경우인데 네, 사실은 그린 뉴딜을 할 때도 그 사업 단위로 해서 평가하고 하면서 네, 실제로는 이 평가가 정확해야 되고 등급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정부가 들어가는 순간 정부가 평가를 하는 게 들어가서 네, 이게 과연 어떨까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 네.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면 네, 훨씬 더 이 상호 감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풍력 발전 뭐 재생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 채권을 있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A에서 뭐 10개가 있다 하면 하나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을 거고 낮을 거고
그걸 같이 엮어서 묶어내면 구조화하면 네. 그 자체가 더 좋은 펀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재간접 다시 펀드를 이제 또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ESG 채권 같은 게 이제 미래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국내 기업,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소비자들도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채권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네, 퇴직연금이 이제 DB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금하고 예. 똑같은 회사가 적립을 그렇죠. 하는데 다들 안전을 요구하는 그 돈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네, 예금이 돼 있습니다. 수익률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퇴직연금 중에서 이런 걸 선택을 했다 네, 하면 중장기니까 네.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면 네, 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네. 나도 퇴직금인데 여기서 뭐 퇴직 공제를 해준다든지 네. 세율을 낮춰준다든지 그러면 회사도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이쪽에 하면서 그런 상승작용을 일으켜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저희 회사는 DC형인데 PC형의 경우에는 예. 이제 사실 확정 급여형, 예, 확정 급여, 확정 기부, 뭐 기여형이고요. 예, 지불, 예, DC형은 그 시장을 잘 알면 네. 그렇게 하는데 회사는 거의 리스크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DB형의 경우도 회사가 리스크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안전한 것만 따지다 보면 예금으로 한 80~90% 예금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M&A 같은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회사를 인수할 때는 이 연금 회사에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DB형 그러니까 회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확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 운용 상태가 어떤지 법률 실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부실화된 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인수할 때 엄청난 부담을 이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네, GM이 그랬어요. 네, GM이 상태가 좋을 때 네, 그 직원들한테 베네핏을 많이 줬어요. 네, 그리고 퇴직을 했을 때도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회사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게 잠재부실로 그렇죠. 가장 컸어요. 예, 그걸 바꿔내지를 않으면 네, 근데 이미 계약돼 가지고 이런 걸 바꾸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 GM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 불평등 TF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요즘 이제 코비드 19 이제로 인해서 BC 뭐 A씨를 이제 코비드 전이냐 코비드 후냐 이런 식으로 C자를 이제 코비드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당에서 지금 이제 참여하고 계시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TF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불평등 해소 방점을 두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기구라고 볼까요? 사실은 네, 2008년 금융위기 네, 이후와 즉 이전이 확실히 나눠지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월가 점령하기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른바 세계화, 신자유주의, 경쟁, 그 그쵸. 혜택의 낙수 효과 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죠. 네,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굉장히 사회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보면 초인류 경제학자들이 네, 분배 문제 가지고 연구한 적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케티도 그렇고 대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좀 연구가 되기 시작했던 분이에요. 근데 2008년 금융위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새로운 이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이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앞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안 풀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사실 늦었어요. 이미 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했어야 됐어요. 네. 근데 자꾸 불평등 문제보다도 왜 불평등 문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의 구조가 있으니까 외면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 불평등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네. 그걸 다루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TF는 사실은 앞으로 저는 내년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방을 하지 못한다면 네.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양극화 해소, 불평등 완화 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예전에 봤더니 이제 중산층 관련해서 이 중산층의 규모가 실제로도 줄어들었고 네.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양극화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무래도 강남에서 출마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못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문제의식에 대한 이제 인식차가 좀 있었는데 사실 국민 전체로 보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게 결국 포용적 성장 국가고 그런 문제의식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개선이 이제 되기에는 좀 뭔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 문제 자체가 네. 보면 아까 신자유주의부터 해가지고 쌓여온 네. 일이거든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정말 진정으로 자꾸 대화를 하는 게 필요했어요. 네. 과연 그런 대화를 우리가 많이 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네. 부분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까? 네.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내 뜻은 이렇다고 자꾸 내 진심은 이거였는데 네. 결과가 아닌 것.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바꿔 보자. 그리고 야당에게도 지금 우리 여야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상대방이 하면 틀렸다고 네. 해야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네. 서로 인식에서 각 공약수가 있을 거고 자 우리 서로 다르다. 네. 그렇지만 서로 공통되는 부분인데 요거 하나는 하자 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물론 그 역사나 이런 거 많이 다르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한두 가지는 요거는 고치자.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번에 이제 그 코로나에서 손실보상제 네. 이런 부분은 여야가 어느 정도 선은 일치해요. 네. 근데 그게 얼마까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네. 그게 그러면서 서로 간에 격차를 좁혀 나가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완전히 동의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던 책이 이 능력주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었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국가 단위에서 봤을 때 그냥 능력 있는 회사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봤던 것처럼 이제 한 사회에서도 보면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자체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인식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류의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네. 예를 들면 변호사가 되고 네. 그럼 시험을 쳐서 됐으니까 네. 당연해. 근데 과연 그 능력이 본인의 고유한 것일까? 유전적인 거냐 뭐 이런 말씀. 환경도 그렇고 환경. 네. 우연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걸 보죠. 예를 들면 우리 김병 강남을 사시지만 네.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어 집값이 올라간 게 본인의 능력일까? 운이죠, 그건. 네. 왜냐하면 정부가 네. SOC 전철을 놔주고 그렇죠.
길 놔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 돈일까? 그렇죠. 사회적. 사회적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 그 당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왜? 강만수, 이만수 하고 환율 네. 유리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환율 유리하게 했으면 그게 과연 누구일 것일까? 지금 최근의 경우에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전기값 있잖아요. 네. 가정용 전기하고 산업용 전기값을 비교해 보세요. 산업용 전기값이 훨씬 싸요. 그렇죠. 그 말은 우리 국민들 소비자가 네. 그 생산하는 쪽에 보조금을 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익이 난 게 이거 내가 주주로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이 주위 환경이 있어가지고 주어진 거고 네.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거 나 혼자 잘한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요인이 있어서 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하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능력주의 함정이나 이런 많은 부분이 혼자 잘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연대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2015년 이후에 나온 경제학 논문들이나 많은 부분이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치학도 아까 그런 네. 분배론에 대해서 했고 이번 바이든 행정부 한번 보면 그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이 노동경제학을 했어요. 겁니다. 네. 한 10년 전에 노동경제학에서 주목을 못 받은 사람. 근데 노동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보면 분배 문제에 네. 좀 더 접근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에이스가 크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국은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래로 가는 길을 찾는 프로그램이고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 또는 진보 정권에서는 이 복지 분야 또는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방식으로 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뭔가 이제 좀 틀을 깨는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갖고 있을지 아니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이제 불평등 TF에서 이제 해결 방안도 이제 모색을 하고 계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으실까 해서요. 이제 시작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도경제에 나와 있고 ICT나 이런 쪽에서 개발론 중에는 네. 뭘 이제 IT 개발을 할 때 네. 에자일이란 말을 많이 써요. 네. 왜냐하면 수시로 목표가 변하니까. 근데 옛날 방식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건이 뭐고 이건 달성하면 이렇게 짜놨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때 하면서 자꾸 바꿔나가고 새로운 걸 찾아나가는 거지. 목표 결론 이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네. 봐요. 그럼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아까 그 불평등 문제 제기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야 이게 답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씩 우리 고쳐서 풀어보자. 거기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야 그게 정답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시작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딪혀 나가는 거죠.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없지만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 길을 맞는 것 같아. 좀 가서 좀 고쳐보고 틀릴 수도 있다. 네. 이러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목적 의식이 분명하시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 방향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사회연대기금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연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ESG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뉴딜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다. 결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그런 어떤 캠페인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여하튼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옛날 근무기하고 많이 달라진 게 네. 이미 그걸 한번 경험했고 네. 상황이 안 좋고 믿음이 많이 네. 무너져 있죠. 그러려면 그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리더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치권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지만 그러잖아. 그 말 너 진짜 그 말이 사실이야? 하는데 그건 말로 해야 되는 거지.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시면 조금 변하는구나. 그런 뜻이었어? 네. 그래?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데 아직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부와 그다음에 정치권과 있는 사람들이 뜻을 먼저 해줘야지만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지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당에서 활동하시는 게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초선 의원이신데도 이제 저랑 같이 혁신위에도 계시고, 아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TF에도 계시고, 총선 때는 이제 규제혁신위원회도 만들어서 위원장 역할도 하셨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지역구 활동하시랴 이제 큰 어떤 이제 거시적인 국가 정책에 대한 관여도 하시느라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의정 활동 해보시니까 이제 적성이 맞으신가요? 적성의 네.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근데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 듣고 그걸 어떻게 바꿔보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이야기를 자꾸 듣고 공감하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네.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이게 이겁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지역에 간 지도 그렇게 길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면 어떨까? 그러면서도 그것도 말보다는 다른 기관하고 협조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는 걸 재밌어 하니까 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에서 쌓아오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그냥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갖고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겪는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바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닐까.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단초가 제가 이제 사회연대기금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양보할까? 내가 뭘 할까? 그걸 국민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저희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아이디어 뱅크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